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아까 양자회담 네. 관련해서 뭐 뒤에 키워드 때도 일부 좀 다루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간에는 의제를 설정을 하자고 실무회담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일단은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고 하는 걸 아침 최고위 때 이야기를 했네요. 그게 속보로 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30분 전에 떴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힘자랑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뭐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셨죠 아까 어제 조국 대표하고 고량주 회동하고 나서 네. 이게 야 우리가 만나자 이 마음을 넓게 이렇게 국민한테 보여주자 뭐 이렇게 이제 협잡을 한 게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할 말은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일 또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온갖 또 힘자랑을 통해서 뭔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할 말은 다 하고 그러니까 25만 이야기도 하고 최상병 이야기도 하고 김건희 특법도 여러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 여전히 총선 민심을 따르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소통을 못하는구나,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구나 이런 이제 공세를 또 예고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도 국회 일정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5월 국회를 2일 날 본회의하고 네. 또 마지막이 29일이거든요. 21대 국회. 그래서 그러니까 2일하고 29일 이렇게 이틀을 열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26일이니까 다음 주 29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 2일이 이제 다가오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5월 2일 국회를 열려면 그 전에 영수회담에서 담판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셈법이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리안님이 이재명이 어떤 인간입니까? 하고 딱 물음표로 저격을 해주시니까 밑에 범죄자천국님이 숭악한 인간이죠. 그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내신 것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이야기해 주셨네요. 예.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한 게 있어서 그 여론조사 최근에 국정 지지도 포함해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이런 것들이 마침 두루 조사된 결과가 있어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쭉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예, 저 대통령 지지부터 보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통령 지지율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선거 전, 선거 이후 비교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한국갤럽 조사 나오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평가 31.8, 부정평가는 66.7. 그러니까 다른 조사랑 비슷하고요. 아마 바닥을 치고 뭐 약간 이제 상승세를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 지지율 거는 이제 총선 영향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 정체 국면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양자회담을 통해서 뭐 반등 국면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좀 더 넘겨 쭉 주시겠어요? 예. 여야 협치 필요성이네요. 예. 네. 여야 협치 필요성은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협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협치할 것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일종의 모범 답안에 대한 기계적인 응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양자회담 뭐 다음 주쯤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그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접전은 쉽지 않다. 예. 예. 그냥 넘겨 주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길 리서치 국무총리 적임도인데요. 권영세 의원하고 이재호 전 의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11.6%가 나왔는데 아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아마도 박영선 전 의원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한길도 9.7%, 주호영 의원 6.7%, 성낙인 5.7% 나왔는데 성낙인 전 의원이 왜 저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그러니까요. 성락이라는 좀 뜬금없는. 예, 지금 뭐 오르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잘 아닌데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죠. 예. 자, 아까 이야기를 하면 좀 이재명 대표 연임 찬반 문제네요. 예. 네, 이재명 대표 연임 찬반 여론을 보면 지난번 대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찬성이 46.2%고 반대가 39.4%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 반대도 36.1%나 됩니다. 반면에 적극 찬성도 34.1%로 적극 반대가 훨씬 높은 게 눈에 띄는데요. 아무튼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 개선으로 이제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어떤 댓글 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23%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조사를 왜 안 다루냐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다룰 때 가장 근접한 최근의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매주 할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댓글에 주셨던 23%의 조사는 한국갤럽이 16, 18일. 그러니까 지난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요. 예, 지난주 것이라 이미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지율 관련 23% 나왔다는 것.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거나 또는 한국갤럽이 오늘 10시 한 10분 이후에 발표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룬다는 것이지 그게 지금 23%를 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최근 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아까 보여줬다가 말았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죠. 예. 자, 네. 한동훈 대표 연임 찬반 문제 나와 있네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막 나왔는데요. 예. 긍정은 24%로 1%포인트 올랐고, 음. 부정은 3%포인트 하락해서 65%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통계표가 나오면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 29,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져서 29%고요. 조국 혁신당도 1%포인트 떨어져서 13%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저희가 통계표를 확보하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예. 한동훈 그 자료 연임. 계속 이어서 보여주시죠. 예. 네. 아까 띄워주시죠.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 연임 찬반 문제 자료도 있군요. 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임 찬반 문제인데요. 아마도 그러니까 연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는 그래야 대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이제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대위가 선임이 안 돼 있고요. 비대위 선임이 안 돼 있으니까 전당대회 시기도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대략 6월 말 7월 초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게 그 출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수층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가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국민의힘의 어떤 재건, 보수 재건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조금 맞서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임 찬반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 찬성, 다소 찬성이 42.8%.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소 반대, 적극 반대, 그러니까 반대에 대해서는 5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57.7%가 찬성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74.5%가 산정하고 있는데 그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관계가 조금 이제 껄끄럽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론에 비해서는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뒤에 보니까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조사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빼고 지금 조사를 한 것이죠, 저건?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 관계없이 국민 전체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9.8%, 나경원 당선인이 15.4%, 안철수 의원이 13.7%, 조정훈 의원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네. 6.4, 김태호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조정훈, 김태호, 주호영 이런 분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 거는 아마도 격전지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인 것 같고 격전지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의 조명으로 그동안 좀 홍보가 많이 됐다,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9.6% 나왔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14.7%가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도 분당 갑이 격전지로 분류되면서 거기에서 컨벤션 효과 이런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10.0%인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면서 이 지지층의 어떤 그 인지도가 급상승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양산을에서 승리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권영세, 주호영, 윤상현, 권성동 순인데요. 대체로 격전지에서 승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층은 대략 그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 조금 하회하는 대략 30% 수준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수, 그러니까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23.4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19.2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안철수, 김태호, 주호영 이런 순인데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 과거에는 이제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약간 위기 국면을 통과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 않나. 아마도 중도 확장성에 대한 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나왔으니까 저거 다시 한번 조금 크게 전면으로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순위도 꼴등이고 3.5%예요. 아주 낮은 지지입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층들 속에서 유승민이 꼴등인데 보수층 전체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2등 19.2% 나왔어요. 이 갭이 있잖아요. 지금 차이가.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3.5%로 나온 거는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를테면 반윤 활동을 반윤 메시지, 반윤 방송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윤의 그 1위면 이재명 대표를 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못지않게 이준석 대표와 함께 반윤 활동을 계속 해왔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계속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3.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보수층은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보다는 보수층의 크기가 더 크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잠재적인 어떤 그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거 계속 띄워놔줘 보세요. 지금 저 응답자 이렇게 보면 여러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있잖아요. 뭐 전체 응답자 속에 속한 의원들이나 전 의원들의 경우에 숫자가 꽤 되고 참여 많은데
저게 다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 대상자로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중에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사람 거의 현재는 없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왜 조사당에서 뺐을까? 본인이 출마하지 않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도 불출마든 출마든 선언한 사람은 현재 없는데 저런 사람들은 다 뒤에서 이렇게 조사랑이 넣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왜 조사 대상에서 뺐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임 적합도 이런 조사 항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리뉴스하고 한길 리서치가 다소 야권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야권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안 나오는 게 조금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도 좀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해서 한동훈 띄워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한 분이 김병률 전 비대위원입니다. 김병률 전 비대위원은 아마 이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대회 출마 100% 안 한다. 100%는 아니고 90%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료 뒤에 자료 또 한 가지 더 있나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한번 뒤에 자료가 있습니까? 예, 없으면 다시 이제 한국갤럽 관련된 세부 자료가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국갤럽 조사 혹시 세부 내역 자료가 있습니까? 예. 네. 한국갤럽 자료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세부 내역이 있는 거하고 좀 연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포인트 이제 오른 것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수 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반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주요 지지 정당별 그쪽을 포인트로. 거기 지역, 안에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아니. 네, 지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 됐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요. 조금 내려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가 25%입니다. 그래요. 저렇게 낮게 나오네요. 잘못하고 있다가 58%.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이 사실 탄핵 저지선을 이제 그러니까 성공시킨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잘하고 있다가 31, 그리고 못하고 있다가 59. 그래서 저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보수 지지층마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회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보수층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 한 수 접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 연령별로도 좀 보겠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53%, 긍정평가가 37%. 그래서 이 60대도 국민의힘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인데요. 이런 이제 보수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긍정 여론 45, 부정 여론 4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위기 국면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평가가 55%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32%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뭐 거의 94, 96
이렇게 이제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공산당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당층에서도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께서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그렇죠. 저 통계표 그럼 올려주셨는데요. 또 칭찬을 해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금 저게 이제 10시 7분 정도에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저게 뜨거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한 10분 만에 저 자료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념 성향별로 보면요, 보수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더 많습니다. 긍정 평가가 45, 그리고 이제 부정 평가가 48. 그래서 우리 아까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 건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층의 45%만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러니까 평소 정치 관심이 많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고관심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이 많은데, 저기 보면 28%만 긍정평가하고 68%가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 저걸 자세히 지금 TK, PK 지역조차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부정 수치가 생각보다 높네요. 60대의 경우에도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밖에 안 되고 부정이 53%에 이른다는 게 70대 이상은 더 놀랍네요. 긍정 지지층이 지금 45%밖에 안 되고 부정이 40%. 70대, 60대는 적어도 세대 부분에서 대통령과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 상당히 넓게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대통령 지지율 상황에 보면 상당히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에서도 문제고, 여기다 보수 지지층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45대 48, 보수층 내에서도 부정이 더 지금 많은 상황. 중도는 13대 73이네요. 긍정이 13, 부정이 73.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치가 뭐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보냐. 이 정도로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보수층 내부조차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상당한 보수층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또 한편의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아까 자료 중에 저 자료만 보면 해석이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요. 네. 앞으로 키워드 만찬에서도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보수 결집 이런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기가 더 심화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양자회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하는 양자회담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층이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 결집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만찬을 비롯한 여권 내부의 동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보수 결집 내지는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로 본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만찬이네요. 저 만찬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하는 만찬이면 좋은데, 만찬에는 여러 다른 정치적 함의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만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게 16일입니다. 선거 끝나고 그 다음 주인데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하면서 아마도 인적 쇄신이라든지 총선 이후에 여권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고요. 그리고
예, 이날 만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분들을 이제 추천했다고 나중에 언론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이제 정진석 의원으로 됐고요. 국무총리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게 만나자. 그때는 이제 양자회담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일단 만나서 전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자.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공식적인 양자회담으로 조금 발전이 됐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양자회담 이건 좀 그러니까 언론이 좀 이를테면 좀 과잉 보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러니까 자가 발전한 그런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하고 만찬 약속을 이제 원래 잡으려고 했던 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고사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전 당대표로서 만나야 되는 거죠. 저는 만나야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토요일쯤에 비대위하고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시간 정도 머물다 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게 싫은 사람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게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갈라치게 하고 또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만찬 문제에 대해 특성인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만찬을 거절했는데 그 향후 행보는 좀 중요해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이 당권 도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 만찬 주제로 하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안고 있는 리스크는 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선거 때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석이 무너질 위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개인기를 통해서 일부 돌파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읍소 전략을 폈는데요. 그것이 좀 먹히면서 부산 경남에서 의석을 최대한 방어했다.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지라고 한다면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정치라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과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점으로서는 이 그동안 이제 당을 이끌고 선거를 치르면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덜 훈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에 대한 그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공부하고 성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예. 다만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당선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이 그러니까 좀 확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수층도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지금의 국민의힘과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사람으로 좀 이제 선출을 하자. 이런 이제 여론 두 개가 아직은 이제 좀 양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그 논의가 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경원 당선인으로 이제 통상 얘기가 됐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언론에 나와서 본인은 아직은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확정하지 않았다.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부의장도 생각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 문제는 아직은 조금 오리무중이고 이게 여론 추이를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의 가능성은 아직은 이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어서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갈 건지에 관해서는 본인도 자신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 내부도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나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추세도 보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기존의 당정 관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정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어떤 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간에 지적되어 왔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당이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보일지도 당연히 숙고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좀 드러내는 실력, 장점이 있었죠. 대중적으로 굉장히 대중들을 집결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짧은 시간에 선거에 효율적으로 오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나 아주 고도의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세력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걸 대응하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전략적 부재 뭐 이런 것도 좀 지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선거를 통해서 많이 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집단의 관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봤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시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키워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자 회담인가요? 자, 키워드 한번 올려주시죠. 양자 회담. 예. 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양자 회담인데요. 쟁점은 크게 전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세 번째는 총리 인준의 야당 협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그 쟁점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25만 원 건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줄여서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중심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는 그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총리 인준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너무 해놓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어제 조국 대표하고 고량주 회동에서도 이 특검 얘기를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5월 2일 아마도 영수회담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양자회담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저기 송국건 평론가 말씀하실 때 저도 대기실에서 들었었는데요. 이 탄핵의 빌미를 찾아내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정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최상병 특검법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위협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죠. 네. 김계환 소장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 장성 그러니까 별을 달고 있는 스타 장교가 37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별 두 개를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소장 이상은 대략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 이상 200명에 대한 명단을 이름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 소장한테 사령관한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사령관 하겠냐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의 주장인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했다고 그래도 원론적인 말이고 그리고 군 수사단이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경찰한테 넘겨주는 그런 이제 이를테면 조사 권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설사 했다고 그래도 이게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냐? 전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를테면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이 대체로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다. 친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를 해도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수사를 해도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고 미진하면 그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중대하게 여기지 않아도 전 된다고 봅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정치적 무게를까지는 들 필요, 위험성을 너무 과도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다. 부분도 좀 색다르네요.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낙진님께서 아까 뭐 이 용어 관련해서 그간 막 영수회담을 써왔는데 왜 그 양자회담이라는 그러니까 양자회담을 하든 영수회담이 적절치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외발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아까 딱 찾아지지 않네요. 그게 해주셨는데 낙지님 의견을 정확히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용어로서 적절하다고 보시고 생각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용어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보통 지금 굳어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트집 잡지 말고 아까도 트집 얘기하셨던데 거기 보니까 트집 잡지 말고 그냥 영수회담이라고 그냥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건지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해서 영수회담을 써야 한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그냥 굳어진 용어니까 트집 잡을 법 없이 영수회담을 쓰는 건지 자기 주장을 조금 분명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2조 키워드 한번 띄워주시죠. 2조 싸움이네요. 예.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거는 조국 혁신당 바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2조 지민 때문에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투표율이 50% 중후반대 머물면서 국민의힘이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이 투표율이 한 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67%였는데 1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는 교섭단체, 지금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10석 정도로 완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거의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이고요. 진보당이 3석, 새진보연합이 2석, 그리고 새미래 1석.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총 18석은 조국 혁신당하고 힘을 합쳐서 교섭단체 구성할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시민사회의 목 2석, 김윤 당선인을 비롯한 2석은 민주당에 잔류하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3석인데요. 이 개혁신당도 지난번 선거 전에 삼지대 통합에 동의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어서 이 교섭단체에 합류할 가능성 거의 제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한테 이를테면 배신을 당하고 있는데 어제 만나서 고량주 반병으로 땡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조는 이 선명성을 두고 굉장히 싸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가 선명성 싸움을 하는 게 국민의힘한테나 윤 대통령한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대선 주자는 반윤석열, 반국민의힘의 어떤 대표성을 확보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의석이 총 171개예요. 그러니까 171개의 이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그런데 조국 대표하고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면 이 폭발력이 더욱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12개의 본인을 포함해서 폭탄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가 싸움을 계속, 그러니까 선명성 있게 강하게 싸움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도 또는 윤 대통령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키워드 세 번째 2조 싸움까지 다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 띄워주시죠. 네, 개딸 국회의장 탄생 물음표를 했네요. 예.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개딸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개딸 민주당, 개딸 정당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국회의장을 놓고 명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여기에다가 우원식 의원이 도전을 선언하면서 4파전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이 8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서열이 2위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놓고 지금 야당 대표 8위한테 서로 이제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아첨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개딸 국회로 전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따라서 국회의장 누가 할 건지 이게 정해질 것 같은데요. 아마도 조정식 의원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개딸들의 어떤 서명도 받고 있고, 강성 지지층한테 굉장히 지금 어떤 지지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 속성이 강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선이고 정성호 의원은 5선입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게 친명계의 좌장이지만 지금은 크게 어떤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좌장 역할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직책을 갖고 역할을 한 게 없다. 그리고 선수도 조정식 의원이 이제 6선으로 조금 높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을 하면서 대거 없이 당을 이끌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정식 의원 선택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추미애보다는 조정식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딸들이 굉장히 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 뽑았는데, 그건 개딸들 인식과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꼭 같진 않다. 그렇습니다. 갭이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오다를 내릴 것 같아요. 네. 오다를 내릴 것 같은데, 추미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상이 조금 안 되잖아요. 거칠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말을 그러니까 자기의 의중을 잘 아는, 자기가 말 안 해도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좀 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정식 의원이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염경일 소장님, 오늘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 조사 한국갤럽 관련된 여론조사 분석을 해주셨고, 키워드로 4가지 키워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